이제 본격적으로 학술 발표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고전문학의 두 분이 발표하시고요. 2부는 현대문학의 두 분이 발표하시는데 여기 사회를 2부는 칸압잘 선생님께서 담당하시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발표가 현재 30분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토론이 20분으로 되어 있는데 학술 대회를 진행하다 보면 상당히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 조금 압축시켜서 발표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 좀 정확한 시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첫 번째 발표로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계신 조원학 선생님께서 한양가의 정치적 시선과 수용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유. 예. 예, 저 잘 보이시나요? 예, 지금 보입니다. 화면 조금 키워 보십시오. 여기. 네, 예. 지금 잘 보이시나요? 예, 일단 보입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은 어떤가요? 예, 크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고전시가 석사과정생 조원학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발표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이제 오늘 처음 쓰면서 논리를 많이 정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 제목은 한양가의 정치적 시선과 수용입니다. 목차는 서론과 결론을 앞뒤로 두고 서술상 특징과 그 정치적 시선 그리고 수용의 추이를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논문은 한양가 텍스트를 정치적 시선이라는 키워드로 재해석하고 나아가 한양가 수용의 추이를 정치적 성격에 따라 분석하고자 합니다. 한양가 텍스트는 두 종류의 작품군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19세기 한양의 풍물을 읊은 한양가 한양풍물과 향토 한양가 한양태평가 계열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조선의 역사를 읊은 한양 500년가 왕조 한양가 계열입니다. 이 작품군들이 모두 한양가로 통칭되기 때문에 한양가 연구 초기에는 두 작품군을 함께 다루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작품의 내용과 작자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은 별개의 계열로 보고 연구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고는 이 중에서 한양의 풍물을 읊은 이 첫 번째 계열을 다루고 이하 한양가로 칭하겠습니다. 한양가는 1844년에 신원 미상인 한상거사에 의해 창작되고 1880년에 반각본으로 출판되어 전해지는 가사 작품입니다. 혹시 그 화면 내려가는 게 네, 저 딜레이가 있었는데 처음 경험해봐가지고 잠깐 저렇습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880년에 반각본으로 출판되어 전해지는 가사 작품입니다. 한양가는 활기찬 한양 도성의 시정 풍경, 궁궐 및 관청, 관직, 승전놀이 등 여러 놀이, 능행 행사, 거가장 풍경과 유가경 등을 조화롭고 낙관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양가의 최초 연구는 문주석 선생님 그리고 이병기 선생님이 수행하셨습니다. 그 연구 초기에는 내용이 향토적이고 애국적이라고 해서 좀 많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가연 선생님의 이제 논문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 향토성은 인정하면서도 모화적인 기풍이 있다. 그런 비판적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가는 조선 왕조를 송축하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데 혼란을 극복하고 근대로 나아갈 전망을 보여야 했던 19세기 중후반기의 노래로서는 역사적 비판의식이 부족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연구에서도 한양가가 유흥적인 내용을 노래하고 왕조를 송축한다는 점에서 어, 역사의식이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서정문 선생님의 연구에서 이제 한양가와 한양 500년가를 함께 다루면서 한양 500년가의 역사 인식과 현실 의식을 한양가보다 뛰어난 것으로 본 게 대표적입니다. 그 이후로 한양가의 연구는 다양한 관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진전이 됐습니다. 작품 구성이나 내적 논리 이런 관점에서 서정문 선생님, 김은희 선생님이 이제 좀 구체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많이 시작을 하셨고, 그다음에 장소와 대중성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작품을 해석하는 연구들이 남정희 선생님, 최은수 선생님, 권정은 선생님 이런 선생님 그리고 이윤석 선생님에 의해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인 이제 이윤석 선생님, 노경희 선생님의 연구에 와서는 한양가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양가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가는 온갖 관청 및 관직을 언급하면서 수많은 관리들을 묘사하는데 이 중에서 문관의 묘사보다 무관의 묘사가 눈에 띄게 확장되어 나타나고 고위 관리보다 하위 관리의 모습이 많이 드러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관 묘사와 중인층 묘사 둘 중에서 중인층 묘사에 대해서는 작자인 한상거사의 계층 문자 관련해서 이미 논의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무관의 묘사가 문관에 비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크게 주목되지 않았습니다. 후술하겠지만 관직 묘사, 놀이, 능행, 과거장 등 한양가는 굉장히 거의 모든 단락에서 병주와 무관의 모습을 주로 서술을 했습니다. 이 점은 중인층 하위 관리의 모습을 많이 묘사하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인층과 하위 무관은 함께 왈자 집단 이름으로 묶여서 논의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관에 대한 묘사와 중인층에 대한 묘사가 대등하게 두드러진다는 한양가의 특징은 창작 담당층인 중인층의 정치적 시선을 읽어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양가의 창작과 출판 20세기 중반까지의 수용 상황을 보았습니다. 사실 한양가 수용 향유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론적으로는 1844년에 창작된 원래의 한양가와 1880년에 출판된 한양가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전하는 한양가 2본은 모두 이제 1880년 출판된 그 목판본의 필사본이어서 혹은 그 개작이어서 원 한양가가 어땠는지를 추측하기에는 자료가 많이 미흡합니다. 또 출판 이후 수용의 정황이 모호하기도 합니다. 많은 입원이 발견되고 있어서 수용이 활발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20세기 들어선 이후에는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한양 500년가에 관해서는 꽤 있는데 이 풍물 한양가의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한양가의 수용사항의 특징을 그 정치적 성격과 함께 논할 만하다고 생각하여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론에서는 창작 배경 및 창작층 그리고 구성 원리 세부 텍스트를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한양가의 창작과 19세기 서울의 왈자폐입니다. 한양가 작자인 한상거사는 신원 불명의 인물로 그러니까 정확히 누구인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송신용 선생이 최초 한양가의 주해본에서 이렇게 추정을 하셨습니다. 원저자 한상거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필자 추측으로는 소대풍요, 풍요 속선, 풍요 삼선에 든 인사 중에 한 사람이나 또는 그의 후예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즉 이제 흔히 위양시인이라고 부르는 부류로 한상거사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논지를 강명관 선생님이 보충을 하셔서 한상거사는 별감이거나 별감과 동질적인 부류인 서울의 중간 부류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와 달리 한상거사의 작자의식이나 세계관을
상층이나 하층에 아예 속하는 것으로 본 연구들도 있습니다. 김은희 선생님의 경우나 이제 이윤석 선생님의 경우가 그렇게 이제 상층의 성격을 가지거나 하층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여러 논의를 참고해서 한양가의 창작 담당층을 좁혀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19세기 서울에는 넓은 범위의 중간층이 존재했습니다. 통시적으로 본다면 도시를 배경으로 등장한 신흥 계층들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여러 집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중간층이 있어서 통속 문화에 계속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단의 구분은 되게 엄밀한 구분은 아니었고 굉장히 좀 섞이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이 중 왈자 집단 또는 왈자패에는 역관 등 기술직 중인의 일부, 경아전층, 별감들, 그리고 뭐 군교, 승정원 사령 나장 같은 관서 하에 전시정 이런 시전 상인들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큰 그룹이었습니다. 한양가 창작 담당층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왈자 집단이고, 이 중에서도 별감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중 문식이 있던 이가 한상거사였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 왈자 집단의 구성은 판소리 타령, 왈자 타령의 소설 정착인 국문 소설 개우사에 대한 분석에서 기인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수기 타령이라고도 하는 작품에 이 인용된 대목은 왈자로 불리기도 했던 무수기가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주최한 장치 장면입니다. 이제 각 부분을 보면은 1번에는 이제 상자에 있는 천총, 내금위장, 선정관, 비별랑, 도총관 이런 이제 좀 권세 있는 무관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왈자패에 속하는지 아니면 그 후원자인지 위상이 명확하지는 않게 묘사되어 있는데, 왈자 집단 행사에 자주 참여하면서 그들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 집단을 보면은 각 영문 교정관의 중방, 서리, 역관, 포청, 군관, 별감 이런 집단들이 있고, 다른 집단에는 사령, 무예별감, 시정, 그리고 한량, 그 다음에는 이제 명창이라든지 노래와 관련된 연희 가객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왈자 집단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왈자 집단의 성격은 유흥, 방탕, 폭력성으로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왈자 집단의 구성원이 등장하는 여러 작품들을 보면 그런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양가의 저자 한상거사가 이런 왈자 집단에 속하는 인물로 판단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중의 모습을 굉장히 세세하게 그리고 있고 수많은 관직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관청에 소속되고 또 궁중에 출입하는 인물이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놀이 중에서 별감들의 생존놀이를 제일로 치면서 그 연행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은 단순 참가자였다기보다는 별감과 친연성이 있어야만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이제 같은 왈자 집단에 속하지만 별감과는 다른 그룹으로 묶이는 시전 상인 집단의 면모가 반영된 개우사에서 승전놀이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그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중인층 가사 작품으로 이제 유배 가사인 만원사와 채환 제작가가 있는데, 두 작품의 작가 모두 대전별감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는 권력층에 가까우면서도 유흥, 시정 문화와 가까웠던 별감들이 가사 창작의 능력 또는 최소한 가사 창작을 누군가에게 대필시킬 그런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가의 구성과 왕조에 대한 송축입니다. 앞장에서 이제 왈자 집단의 구성원 중에 무관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왈자 집단의 후원자로만 존재하지 않았고 왈자 집단의 구성원이 일종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여겨졌을 겁니다. 시정이 유흥 문화를 주도하면서 호방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던 별감 중심의 왈자들은 무관을 자신들의 위계 질서 속에 편입시키면서 스스로 무인의 계보에 소속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과 함께 한양가의 묘사상의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구성을 먼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이제 최가연 선생님이 내용에 따라서 14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김은희 선생님이
그것을 받아서 작품의 구성을 네, 이런 식으로 14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작품의 구성을 더 간략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서사와 결사를 포함해서 총 8 단락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서사와 결사가 있다고 치면은 궁궐 관하, 시정의 상업 공간 즉 시전, 시정의 유흥 공간, 저기 이제 어떤 놀이, 그리고 능행, 과거 이렇게 구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러한 내용 8개로 나누는 이 내용 분류를 따르고 서사, 궁궐, 관청, 시전놀이, 능행, 과거, 결사 이렇게 한양가의 구성을 두고 있습니다. 남정희 선생님은 이러한 작품의 구성에서 왕조 찬양이라는 작품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정도를 포착을 했습니다. 한양가는 각 단락마다 왕조에 대한 찬양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사와 결사는 이제 그 내용 전체가 왕조 찬양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인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단락 중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내용이 바뀌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고 관청 단락에서도 마지막에 이런 부분, 시전 단락에서도 이런 부분, 그리고 놀이 단락의 마지막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혹시 이게 메모가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이제 누락된 부분인데 능행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라든가 과거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왕조를 송축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왕조에 대한 찬양이 작품의 기본적 지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관에 대한 묘사와 중인층에 대한 묘사입니다. 한양가에는 또 무관에 대한 묘사, 병조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문관들에 대한 묘사와 비교를 해볼 때 그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은 이제 문주석 선생님, 유영희 선생님 초기 연구에서도 주목이 되었는데 이 30번 각주를 보시면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주목이 되었지만 이후의 연구에서는 따로 언급이 되지 않다가 최현수 선생님 연구에 와서는 다시 이제 의미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양가는 이제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한양 경관에 대한 애착을 부여하는데 거기서 특히 이제 병조판서 및 무관의 모습을 확장적으로 묘사했다는 특징은 사회적 안정감을 증대시키고 구성원의 소속감을 현실적으로 지지하여 조선 왕조의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작품에서 무관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은 무관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편중되게 나타나고 선명한 한편 중인층에 대한 묘사가 무관의 묘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 단락부터 관련된 단락들을 인용하여 두었습니다. 이 부분, 이 첫 인용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가가 외양 묘사가 그래도 꽤 있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작품인데 그 중에서 작품에서 처음으로 묘사하는 대상이 바로 이제 무예별감입니다. 그리고 그 무예별감을 소개하게 되는 맥락 또한 조금 이질적이었습니다. 궁궐 경관 묘사하다가 내시와 나인들을 묘사를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이제 무예별감, 대전별감의 외양 묘사가 투입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궁궐 단락에서 관청 단락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관청 단락은 전개 순서가 승정원, 의정부, 육조, 무장 및 기타 관청들 이 순서로 묘사가 되는데 그중 승정원과 의정부에 대한 설명, 즉 이제 문관들이 등장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의 사이에 또다시 무관에 대한 묘사가 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문관들, 승정원 승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념적인 실체, 그 구체적인 실체를 묘사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 무장들은 외양부터 굉장히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이 자연스럽게 이 무관의 이미지가 더 강렬하게 남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가장 직접적으로 문관과 무관의 대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6번째 줄, 거룩하다 서불장께 상위의 도리로다까지는 이제 의정부에 등청하는 이제 정승, 영의정이라든지 그런 정승을 묘사하는 부분이고, 그 아래는 대사마로 지칭한 이 병조판서가 등청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6조 중에는 2조가 그 위기가 높아서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조 판서 대신 병조판서, 어떤 군권을 틀어진 어떤 무관의 대장 같은 존재가 6조의 대표자로 등청을 하고 있는 것이면서, 영의정들의 등청과는 정반대로 굉장히 호기롭고 기운찬 장면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서 병조판서의 권위를, 어떤 정승의 권위를 넘어선 어떤 대단한 직위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등청 묘사와 6조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 많은 무장들의 모습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묘사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중간층 집단을 이제 끼워 넣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과 이거는 같이 보면은 그 분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6조 중에서 이제 6조를 하나하나 묘사를 하고 있는데, 딱 병조와 2조만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6조에서 2조가 또 위기가 높기 때문에 병조를 함께 묶어서 이제 병조를 어떤 격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시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부분도 분량상 14행인데 호조 3행, 공조 2행, 예조, 형조 2행에 비해서 분량이 크게 편중되어 있고, 그래서 무장과 하해 모자가 24행 분량이었다는 걸 감안하면은 이게 확실히 편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인용은 시전단락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마지막으로 인용한 단락은 과거 단락에서 관리들이 과거장에 등장한 단락인데, 모든 이 조선의 모든 신화 중에서 병조판서가 대표격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면서 또 중인층이 함께 언급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면, 구체적인 장면들에서 이 편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용하지 않은 부분이 놀이 단락과 능행 단락입니다. 이 두 단락에 대해서는 따로 좀 설명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놀이 단락은 계층성을 굉장히 강하게 띠고 있는 단락입니다. 한양 일대에서 벌이던 여러 놀이들 중에서 별감의 생존놀이를 최고로 찌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놀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계층마다 선비는 시충노름, 한양의 성충노름, 이런 식으로 각 계층마다 각자의 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감의 승전놀이에 참여해서 그 세부 사항을 읊는다는 것은 그 저자가 별감이거나 별감과 크게 가까운 집단에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놀이 단락 텍스트는 별감 중심 중인층의 계층성이 선명하게 나타난 단락이기 때문에 무관에 대한 묘사는 살짝 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행 단락입니다. 능행 단락은 구성상의 특징을 좀 감안을 해야 합니다. 이 앞에서 보았듯이 8개 단락으로 나뉘는데, 이 본사, 궁궐, 관청, 시전놀이, 능행, 과거의 6개 단락은 좀 짝으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궁궐, 관청이 짝으로 묶이고, 시전과 놀이가 짝으로 묶이고, 능행과 과거가 짝으로 묶입니다. 그런데 이 능행과 과거가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짝으로 묶이는지가 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제 짝으로 묶여서 전개가, 분위기가 이 환기되는 것을 남정희 선생님의 경우에는 순환적인 질서로 파악을 하셨고, 최윤석 선생님의 경우 어떤 소통의 구조로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구성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한 쌍으로 묶인 그 단락들이 의미적으로 어떻게 대립되는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궁궐 관청은 좀 의미상 대립상이 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과 신하라든지 어떤 공간이 있다면은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인간들, 그리고 이제 궁궐이라는 중심이 있다면은
거의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어떤 신하들 그런 관계망 그런 대립상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했고 시전 장면과 놀이 장면은 상업과 유흥, 물산, 문화, 판매, 소비 이런 쌍이 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이에 비하면 능행과 과거는 그 대립상이 사실 선뜻 이해되진 않는데 이 한양가가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능행 과거의 대립상은 무와 문의 대립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능행과 과거의 공통점을 살피면은 모두 국가 행사이면서 볼거리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큰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 통치성을 과시하는 능행의 경우에는 통치성을 과시하는 어떤 행사였고 과거 또한 과거장을 설치하고 거기 사람들이 몰리고 급제자가 유가경을 하는 그 전 과정이 볼거리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행사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과거는 선비들이 공부를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행사라면 능행은 평소 군령을 굉장히 엄격하게 유지해서 평소 훈련의 성과를 보여야만 하는 그런 행사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과거는 문의 국가 행사, 능행은 무의 국가 행사였다. 정확히 이런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토론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작품에서는 대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양가의 능행에서 군사훈련적 면모가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전개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렇고 이제 그 사이에서 중인층에 대한 묘사도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어서 능행 단락은 단락 전체가 무관에 대한 묘사의 확장이면서 그 속에 중인층 월자 집단 또한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양가의 정치적 시선이라고 해서 한양가의 창작 배경이면서 그것이 어떤 정치성을 띠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양가는 무관을 비롯해서 소위 왈자패로 불리는 계층에 대해 편중된 시선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랬을지, 왜 무관 중간층을 이렇게 많이 노출시키고 그 위상을 높이려고 했는지, 그것은 중간계층의 정치적 욕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층의 특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층은 사회 최하층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상층 집단에 의해서 억압되고 배제되는 신세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간계층 대부분은 상층 집단에 복종하면서 적극적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상층 지향의 방법을 취했는데 또 어떤 일부들은 국가 권력 혹은 지배층이 향유하는 영역에 접근을 시도하면서 그들의 자원을 전유하는 방식으로 중간층 나름의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계층의 객관적 지위는 상층에 비해서 명백하게 낮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조선왕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하층을 통제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왈자 조직의 일부로 파악했던 경하전층의 경우에도 뭐 녹봉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여서 부정적으로 축제를 했고 이것이 상층의 경제적 풍요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적 역량을 욕망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하전층뿐만 아니라 별감들도 그래서 어떤 돈이나 권력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했지만 어떤 문화적인 것을 욕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왈자 집단을 비롯한 중간계층의 경제적 역량과 문화적 역량이 상승한 정황은 한양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경희 선생님의 경우에 이제 경제 정책을 분석하면서 한양가를 보셨는데 이제 당대 그래서 굉장히 사치스럽게 노래하는 모습이 당대 부를 좀 부정적으로 편취한 이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제력이 성장한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문화적 역량과 결합한 사례도 작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전 단락에서 그 예시를 찾았습니다. 첫 줄을 보자면은 선전은 수전이라 돈 많은 시정들이 이 구절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당시 시전거리에서 좀 최고로 치는 상점은 비단을 파는 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정은 또 왈조 조직의 일원인 어떤 대상인이어서 또 그런 이제 중간계층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비단전과
그림을 파는 가게에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물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선 단락의 다른 부분에서는 물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만 서술하고 있는데, 좀 상층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들의 경우 상층의 문화적 수준에 맞추어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 칠한절구 형식을 맞추어서 좀 말놀이를 하듯이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고사를 활용해서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성장을 함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양반들과 자신들을 계속 엮어서 같이 보여주는 것, 그런 부분 또한 그렇게 그런 이제 정치적 욕망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계층의 경제적 문화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에 대한 인정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상층에 직접적으로 저항의 인정 욕구를 발산하는 생사를 인정 투쟁을 하기보다는 상층의 하위 그룹인 무방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인정 욕구를 좀 표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과필 묘사의 정치성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필 묘사는 지금까지 이제 연구에서 많이 어떤 문제가 된 지점인데, 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벽과 사수, 이 그 레퍼런스를 대신 찾아주고 이 문장을 대신 써주는 이 거벽과 사수라는 존재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대리 시험을 쳐주는 이들인데, 이 부정적인 이들이 작품에서는 왜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적인 모순, 어떤 이제 사회적 갈등의 반영이다, 그래서 좀 경제적인 모순 상황들의 반영이라고 보셨고, 이윤석 선생님은 작가가 무지해서 그렇다라고 보셨고, 노경희 선생님은 이 작가층의 윤리의식상 그거는 자연스러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남정희 선생님 편에 좀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양가의 과폐는 사실 과폐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사소한 과폐인데, 왜냐면은 과폐의 원인이라든지 심각한 수준의 과폐라고 한다면은 지방 성비가 배척이 되는 지역 차별, 그리고 당파에 따라서 당선자가 결정되는 문벌의 문제는 당파성의 문제, 이런 정치 세력의 조직적인 과거의 배단이 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소소한 형태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글을 대신 써주고 글귀를 만들어주는 형태는 이전 시대부터 공동제도의 형태로 공공연하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런 행위가 반쯤 허용이 되고 처벌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동기가 아닌 애들끼리 접을 꾸렸거나 양반계층이 아닌 전문적 제술가들이 붙었을 때 처벌이 되었고, 대부분 중인층이 처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벽과 사수에 대해서 중간계층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고려해 보면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문화적인 역량을 굉장히 욕망을 했는데, 이 거벽과 사수의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뛰어나게 활동을 하면서 양반보다 더 똑똑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우월한 이들로 여겨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간계층의 정치적인 의식을 담은 이 작품에서 거벽과 사수가 좀 긍정적으로 그려진 것은 그런 정치의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장면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을 다 써서 이 수용의 추이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추이는 기본적으로 많은 자료가 없고, 이 자료, 그래서 반각본 출판되기 이전에 향유가 어떻게 되었는가, 실제로 존재하긴 했는가, 뭐 이런 의문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양가의 이런 정치적 그 성격을 고려를 해보면은 꽤 출판을 결정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독자를 확보할 수도 있고, 통속문화, 당대 성장하던 통속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층이 바로 중간계층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잘 독해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외교적 상황에서도 또한 어떤 대중적인 욕망을
욕망에 부합하고 어떤 대중 심리를 만족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출판이 되어서 인기를 얻고 많은 필사본을 발생시키기도 했는데 한양가는 그렇게 오랫동안 인기 있는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공수가 아마 경상도 의성 지역인가 거기서 한양 500년가를 창작한 이후에 이제 한양가로 통칭되는 것은 이 한양 500년가가 되었습니다. 그 한양가가 그 이름을 뺏긴 활발히 향유되지 않은 직접적인 이유는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유흥문화도 너무 전통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당대의 화려한 볼거리에 밀렸을 수가 있고 그 이면에서는 한양가가 가진 그런 중간계층의 정치적인 시선이 더 이상 호응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실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속에서 국가 주권 상실의 원인을 비판적으로 읊은 한양 500년가에 사람들의 마음이 호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한양가 텍스트를 통해서 한양가의 정신적 성격을 점검하고 여러 논제를 다루었습니다. 창작 담당층의 문제, 그리고 구성과 텍스트의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 상의 문제를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고 수용 사항을 좀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이렇게 정치성으로 한양가의 양상을 해석하는 것은 그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양가는 또 역사적 비판의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작품이고 또 통속 문예물입니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비판의식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층만의 어떤 독자적인 정치적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에 대한 판단이 좀 부당하게 평가절하되는 것을 좀 시정하는 그런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 시간을 조금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예,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